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시인왕의 눈으로 본 수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고 오늘 얘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속으로 맞춰보세요. 여기 지금 빈 병이 하나 있거든요. 빈 병. 빈 병이 있는데 이 빈 병을 이렇게 콜크로 딱 막아놨어요. 막기 전에 이제 병 안에 뭘 넣어놨는가 하면은 개미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개미를. 개미가 이렇게 있어요. 개미처럼 보이나요? 이제 개미가 이제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은 병을 깨지 않고, 콜크를 빼지 않고, 개미를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3초. 병을 깨지 않고, 콜크를 빼지 않고, 개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3초. 요쪽 지역에서는 지금 막 그냥 답이 막 싹싹 나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저기도 답 나왔고. 좋아요. 어떻게 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저는 뭐 뇌를 잘 모르지만, 위에서 봤을 때, 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봤어요. 머리를. 왼쪽을 좌뇌, 오른쪽을 우뇌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 좌뇌는 계산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계산.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계산이 아니라 어떤 크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계산하는 능력은 왼쪽. 이 오른쪽은 계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직관이라고 할까? 이런 겁니다. 좀 크게 이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확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은 왼쪽 뇌, 좌뇌, 이 계산보다는 사실은 이 우뇌가 좀 발달되어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우뇌 개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전에 하나 배웠거든요. 뭔가 하면, 제가 저번 주 강좌 처음에 우리 눈앞에 책이 2권 있다. 성경이 있고 자연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우뇌가 많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이 크잖아요. 막 에집트를 탈출하고, 막 못에 박히고, 그냥 장면이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서를 많이 보면 우뇌도 개발되고 심성도 고와지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 친구가 맞췄습니다. 잘했어요. 이 개미를 살리는 방법은 보통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병에서 콜크는 빼는 거로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죠. 병을 또 깨지 않고 했으니까 수를 좀 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미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해. 자, 병처럼 생긴 요렇게 손가락을 하나 그렸어요. 손가락. 여기 이제 손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음반지, 여기에 금반지, 여기 이제 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 손가락에 은반지하고 금반지가 끼워져 있는데, 은반지는 손가락에 있게 하고 금반지를 빼고 싶어. 다시. 은반지는 손가락에 있게 하고 금반지를 빼고 싶어. 자, 3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친구들은 황당하대. 빨리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살벌하죠. 그럼 안 돼. 알겠어요? 부엌으로 달려가서 에라 그냥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건이 뭔가 하면, 수학 문제풀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지?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음반지만 손가락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손가락을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음반지를 이쪽 손가락으로 보내면 되죠. 그죠? 그럼 손가락은, 그러니까 음반지는 계속 손가락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금반지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문제 풀 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 성경.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 서재 뒤편에 혹은 저 책상 밑에 있는 성경 먼지 아마 쌓였을 거예요. 그죠? 툭툭 털어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운에 개발됩니다. 대학 가요. 그죠? 내친 김에 한 문제 더? 그만해? 하나 더 해요?
이거로 끝내요? 그냥 계속? 자, 하나 더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또 병이 하나 있어. 병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거든요.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어요. 꽉 채워놨어요. 이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 음료수 병 안에 있는 음료수의 들이, 즉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부피. 그러면 이제 막 머리 쥐어 뜯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 이 부피가 어떻게 나올까? 자, 우선 첫 번째 풀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음료수를 측정 기구가 있죠? 미스 실린더, 그지? 거기다 따라 부어서 그 눈금을 읽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학을 공부한 고3 이과 학생들은 딱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좌표 축을 잡아가지고 요 곡선의 함수식을 구해. 그래서 그놈을 좌표 축으로 회전한 정적분 계산으로 해. 말부터가 어렵죠? 어? 네, 끝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요 얘기는 여러분 발명한 누가 있죠? 에디슨, 그죠?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할 때 전구, 그 안에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계산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문으로 계산만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산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계산 답을 갖고 했는데, 에디슨도 이제 문해가 발달했나요? 어쨌든 창의적인 건 잘했는데, 계산이 많이 안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전구의 부피를 계산할 때 수학하는 사람 불러다 물어봤어요. 요 부피 어떻게 되냐? 이제 오전에 맡겨놓고 이제 일을 보러 나갔거든요. 다시 들어왔는데 그 수학자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축을 잡아서 함수식을 계산해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정적분 계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안 되지. 그때 에디슨이 그러죠. 이거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다가 물 부으시라고. 그래서 몇 실린더에 부어놓고 부피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자, 그것도 좋은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어떻게 이 음료수의 양을 바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 음료수 회사에 전화해보는 겁니다. 바로 나오죠.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더 기가 막힌 사람. 뭔지 아세요? 저기 맞추셨네? 뒤로 돌려서 라벨이 있는 거야, 라벨. 다 찍혀 있잖아요. 500ml 이렇게, 알겠어? 근데 사실은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안 돼. 자, 저번 주에 헉 발음했죠? 자, 수학 문제는 이 헉자를 없애는 거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헉자는 그냥 내가 헉자 없애야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부단한 노력,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저번 주에 했던 수열에서, 자, 두 번째,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에 의해서 바로, 오늘 주제, 피보나치를 하는데, 요거 잠깐 보세요. 내가 또 수를 썼어요. 자, 3을 쓰고, 자, 6을 썼고, 이게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나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수에다 2를 곱했지? 첫 번째 수에다가, 자, 2를 곱하면 6, 또 2를 곱하면 12. 이런 식으로 2를 곱해 나갔어요. 저번 주의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갔고, 지금 것은 2를 곱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분수를 쓸 때 8분의 3이라고 하나는 분수를 썼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비죠. 즉 3을 8로 나누어라. 이 말은 8에 대한 3의 비. 사실 나누셈은 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서 6을 만들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10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꾸로 6을 3으로 나누어주면 b를 구하면 2지. 또 12를 6으로 나누면 b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이건 무슨 수열이겠어요? 수열은 수열인데 b가 같으니까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했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비, 그래서 곱한 수를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계속 다음 수를 만들어 갔죠. 자, 요것도 이제 잘 보면 요런 특징이 있어. 두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 하나 곱했어요. 세 번째 수는 6과 2를 곱한 것인데 6이라고 하는 놈이 요렇게 곱한 거니까 결국 10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곱해지면 되겠지. 즉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를 2개 곱했어요. 네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하면 되지. 다섯 번째 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에다가 곱했다. 뭐를? 공비를 몇 번? 4번 곱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는가 하면 A 곱하기 A는 A를 2번 곱했다. 요렇게 써주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요걸 지수, 요것을 미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다섯 번째 수는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를 4번 곱했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를 나열했을 때 내가 100번째 수를 구하고 싶어. 100번째. 100번째 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 수에다가 공비를 99번 곱하면 되겠지. 요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이 바로 B가 같은 수열, 등비수열. 자, 근데 등비수열에 또 이런 특징도 있어. 이런 특징도. 가운데 것을 제곱하면, 가운데 것을 2번 곱하면 앞과 뒤를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6, 12, 24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것을 2번 곱하면 바로 앞뒤에 있는 것을 곱한 거하고 똑같아요. 저번 주에 했던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3을 더했다. 5. 여기다 3을 더했다. 8. 여기다 3을 더했다. 이렇게 11로 나갔다라고 하면 등차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 것을 2배 해주면 앞과 뒤를 더한 것과 같다. 가운데 것을 2배 해주면 16이죠. 앞과 뒤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재미없는데, 수를 나열해 놓고 특징을 발견하자. 삼각수, 사각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재미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제 수의 특징이 있는데, 요 수의 특징을 잘 발견해 보세요. 자, 누가 이 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 자, 이 정도만 쓸까요? 자, 이렇게 됐어.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답 나왔어요. 아이고, 아주 좋았어요. 저쪽 지역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특징이 나와 있는가 하면, 앞에 2개를 더하면 바로 뒤에 게 나오거든요. 자, 앞에 2개를 더하면 바로 뒤에 게 나와요. 앞에 거 2개를 더하면 뒤에 게 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요 수열을 우리가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요 피보나치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피사의 레오나르도 그래서 어떤 뭐 별명처럼 불리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는데 아주 쾌활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쾌활하다는 뜻으로 보나치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보나치오의 아들 그래서 필리우스 보나치오 그래서 그렇게 부르다가 그냥 이제 빠르게 해서 뭐 피보나치라고 불렀대요. 근데 요 이탈리아 수학자인데 이 수학자가 이 수열을 어떻게 찾게 됐는가 하면 궁금한 거야. 저기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가 이제 자라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낳고 또 어미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새끼를 낳고
또 이제 새끼가 좀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뭐 이렇게 번식을 할 경우에 토끼의 그 개체수가 어떻게 변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 물론 요걸 할 때 중간에 죽는다거나 뭐 새끼를 못 낳는다거나 이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이런 방법을 했어요. 자, 내 토끼를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보통 학교에서 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 배우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거든. 이거 잘 보세요. 자, 내가 토끼를 한 마리 그리는데 한 쌍이라고 봐주세요. 자, 새끼 토끼 한 쌍이 있습니다. 자, 요 토끼가 자랐어요. 한 쌍이 있어. 자, 요거 자랐더니 어미 토끼가 됐어요.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자, 한 쌍. 요것도 한 쌍이지. 어미 토끼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미 토끼. 근데 그 어미 토끼가 새끼 토끼를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몇 쌍이 됐어요? 두 쌍이 됐지. 두 쌍이. 자, 이제 어미 토끼가 죽지 않았어요. 자,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자랐어. 어미가 됐어. 이게 몇 쌍? 세 쌍. 자, 하나만 더 할까? 자, 어미 토끼가 죽지 않았어요. 그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가 자랐어요. 어미 토끼가 죽지 않았어. 그 어미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몇 쌍? 5쌍이잖아.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면 8쌍, 여기 표시한 13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그 토끼의 번식뿐만 아니라 암수로서 번식해 나가는 모든 동물의 개체수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들에 나가면 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92% 정도가 꽃잎수가 전부 피보나치 수로 꽃잎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합 같은 것은 꽃잎수가 3개, 그 다음에 무궁화꽃 5개, 그 다음에 코스모스 8개, 그 다음에 뭐 금자나 13개, 그 다음에 치커리 21개.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에 나가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꽃잎을 잘 세보세요. 그럼 92%가 예외가 있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다 피보나치 수열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악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악기가 있죠? 피아노가 있지. 자, 네, 피아노 건반 한번 그려볼게요. 피아노 건반. 자,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죠? 검은 건반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나요? 이렇게. 요것도 아주 재밌어요. 검은 건반이 여기에 2개가 있고, 요쪽에 3개가 있고, 더하면 그 검은 건반이 5개가 돼. 그러니까 흰 건반은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가 돼요. 자, 검은 건반과 흰 건반 다 더하면 13개가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절묘하게 그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진동수와 관계된 피보나치 비는 좀 얘기하기 곤란한데 이 음악 안에 있는 화음도 진동수로 피보나치수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건 이제 음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피보나치수로 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런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데 자, 나눗셈을 내가 다 계산할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로 나눠 볼게요. 자, 1을 1로 나눴어요. 그럼 이 답은 1이지. 1분의 1이니까 2를 1로 나눴어. 2를 자, 1로 나눴어. 그럼 2죠, 2. 3을 2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 얼마죠? 1.5지, 1.5. 자, 5를 3으로 나눴어. 그럼 얼마 되나요? 1.666 이렇게 가나요? 자, 이렇게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 8을 5로 나눴어. 그게 얼마죠, 이게? 1.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로 계속 나눠가면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는가 하면 요 값이 돼요. 1.6180339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즉 요 소수가 나오는데 요 끝이 없어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또 순환 마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비순환 무한소수 무리수 값이 나오는데 이 1.6180339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선이 있을 때, 뭐 나무가 있을 때, 혹은 뭐 어떤 줄이 있을 때, 그거를 적당한 비로 딱 나누고 싶은데 가장 아름답게 나누고 싶어. 그럴 땐 요렇게 나눈대요. 요렇게. 이제 여기에는 가끔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계산이 불편한 친구들은 나를 믿고 저런 계산이 맞겠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아직 안 배운 친구도 모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요. 어떤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적당히 나눠볼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딱 나누면 너무 쬐끄맣잖아, 그지? 정 가운데 딱 나누면 너무 획일적인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렇게 나누면 재밌다 이 말이야. 긴 것을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이 x 값을 구해볼게요. 이 작은 걸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게 뭐 3이라고 하면 3, 1이니까 이 전체는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나누는가 이렇게 나누잔 말이야. 전체 대 작은 것. 전체 대 큰 부분은 큰 부분 대 짧은 부분. 큰 부분 대 짧은 부분이 같게 이렇게 나누어서 자,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죠?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니까 x제곱은 자 곱하니까 x 플러스 1. 자 오른쪽 걸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은 0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답 내는 거는 잘 안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바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x는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이때 2분의 1 빼기 루트 5는 음수값이기 때문에 이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중에서 양수값을 하나 취했습니다.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 루트 5는 2점 얼마 정도 되는 수야.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2점 얼마 정도 되는 수거든요. 그럼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이 값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에 있는 항을 앞에 것으로 나눠서 그놈의 저 뒤에 것을 계산하니까 요 값이 나왔는데 요 선분을 전체 대 큰 것은 큰 거 대 작은 것이 같게끔 나눴더니 그 나눈 요 길이가 얼마 나온다고요? 1.6180339 계속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1대 그죠? 요 길이 대 요 길이 1.618 여기까지 쓸까요? 이렇게 나누는 것을 황금비로 분할했다 그래. 자, 발음해보세요. 황금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수학자 에우독소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가 이름을 붙인 건데 보통 요 황금비 값을 보통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는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 요 파이는 그 그리스의 조각가가 있었는데 피디아스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대요. 피디아스. 그래서 그 이름의 앞자를 따가지고 보통 1대 1.618로 나누는 것을 보통 파이라고 씁니다. 발음해보세요. 파이.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나눈 것을 가지고 이것을 황금비라고 하는데 이 황금비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술품이나 어떤 조각품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 황금비가 숨어 있어요. 자, 제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의 몸을 봐도 자, 머리끝부터 배꼽까지 길이를 1이라고 하면 배꼽부터 발 뒤꿈치까지 길이가 대부분 1.6180339로 갑니다. 자, 상반신에서도 배꼽부터 이 목, 턱 끝까지부터 턱에서부터 머리까지 오는 또 황금비.
그 다음에 하반신에서도 발 뒤꿈치부터 무릎까지. 일로 보면 무릎부터 배꼽까지가 1.6. 물론 예외가 있어요. 여기도 예외가 계신가? 물론 예외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걸 평균을 내면 황금비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조각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조각상 중 하나가 밀러의 비너스상이거든요. 비너스상이 관찰력 누가 제일 좋은가 보자. 비너스상이 오른쪽 발을 이렇게 들고 있나요? 아니면 왼쪽 발을 이렇게 들고 있나요? 두 개 다 들고 있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왼쪽 발을 들고 있는데 그 비너스상에도 황금비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요 가슴 사이 길이하고 어깨 길이를 계산하면 황금비가 돼요. 또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무릎까지, 무릎부터 발 뒤꿈까지 황금비야. 자, 그 황금비가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작품 중에서 모나리자 작품 알죠?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모나리자 얼굴을 뭐 지금도 그렇죠. 미인의 기준이 이제 동글동글한 달걀형인데 그 달걀형도 딱 꽉 채워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황금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는 거의 대부분에는 황금비가 숨어 있는데 그 황금비는 바로 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황금비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황금비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뭐 그것도 이제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이름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가 황금비가 되는 사각형을 황금 직사각형 그래요. 황금 직사각형. 내가 작도하는 법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편지 보낼 때 정사각형, 뭐 그것도 좋아요. 뭐 길쭉한 직사각형 좋은데, 이렇게 이제 대충 5대 8 정도, 이렇게 나눠서 편지를 보내, 야, 우리 친구가 뭘 아는구나.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황금 직사각형 만들 수가 있어. 정사각형은 그리기가 쉽습니다. 네 변이 모두 같고, 90도가 되게 그렸어. 그 다음에, 요 밑변에 가운데 선을 그었어요. 점을 찍었어. 그 다음에 요 끝점과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 그 다음에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이걸 찍 내려. 쓱 원을 그리듯이. 그래서 요 선과 연장해서 만나는 점 여기서 위로 수선을 그어요. 이걸 연장해. 그 만나는 요 사각형이 바로 황금 직사각형이 돼요. 그런데 이 황금 직사각형 안에도 상당한 내용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몇 개 소개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황금 직사각형.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지 마시고 선생님 손을 이렇게 비슷하게 주면 이 부분이 마디 꺾이는 부분을 잘 보면 1대 1.6 정도가 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잘 해보세요. 힘을 꽉 주지 말고 직사각형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마디를 연결한 사각형을 만들면 황금사각형이 된다고. 자,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기가 웃을 때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앞니 두 개를 보면 요 앞니 두 개도 절묘하게도 황금 직사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거에는 이 황금 비율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거죠. 자,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이 황금 직사각형을 쪼개 나갈게요. 자, 이렇게 쪼개요. 황금 직사각형을 이렇게 정사각형 부분 하나 쪼갰어요. 그러면 요 나머지가 요 그림에서 조금 잘못됐는데 요 나머지가 황금 직사각형이 돼. 또 요 황금 직사각형을 여기에 정사각형을 딱 하나 또 만들면 요것이 또 황금 직사각형. 여길 또 정사각형 만들면 황금 직사각형.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나갔을 때 어떤 또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재미없나요? 어떤 친구는? 자, 요 사각형 안에 4분의 1 원을 생각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
그다음에 또 요 정사각형 안에 또 원을 생각해. 4분원. 이렇게. 또 요 정사각형의 4분원. 이렇게. 계속 정사각형의 4분원을 계속 그려나가면 요것이 바로, 이게 뭐죠? 나선이 나선. 근데 요것을 황금나선이라고 이름 붙여요. 황금나선. 그런데 이 황금나선 있잖아요. 이 이제 황금나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각나선 혹은 로그나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왜 등각이란 말을 쓰는가 하면, 이것도 참 절묘하다고요. 황금나선의 맨 끝점, 즉 시작점을 정확히 찝어낼 수는 없지만, 그곳을 도형의 작도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 직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 놓고 요렇게 선을 연장하고 요렇게 연장하면 요 선을 거주면 요 만나는 점이 바로 황금 나선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에서 어디든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선과 등각 나선이 만나는 고점에 아주 어려운 말이네. 접선을 걷을 때 요 각과 또 고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요 각이 다 같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그것을 등각 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또 등각 나선도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등각 나선 어디 있지? 소라, 고동, 그죠? 그런데 보면 등각 나선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목욕을 하고 거품이 있을 때 그 물 빠지는 걸 빼면 물이 그냥 빠지지 않고 어떻게 빠져요? 이 돌아가면서 빠지지, 그지? 그것 또한 등각나선입니다. 이 등각나선이 아닌 것을 아르키메데스의 나선이라고 하는데, 그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계 스프링처럼 일정하게 말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밧줄을 말아놓으면 이런 모습이죠. 요건 요 간격이 계속 일정하단 말이야. 요걸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요 등각 나선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굉장한 큰 비율로 커지거든. 근데 요 등각 나선이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태풍을 보면, 태풍을 위에서 이렇게 보면 그 태풍 눈을 중심으로 등각 나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열왕기 하권 2장 1절인가요? 열왕기 하권 2장 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하늘로 불러 올리는데 어떻게 불러 올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불러 올려요? 밧줄로? 응? 자석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리시거든요. 구약성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엘리야 예언자를 하늘로 들려 올릴 때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 올리시는데, 회오리 바람도 등각 나선의 모습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죠? 회오리 바람. 그 다음에 자연계에 이제 동물의 뿔이 자라는데, 사진을 생각해 보면 그 뿔도 그냥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여 나가요. 그것도 등각 나선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황금 나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내가 피타고라스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수학을 잘했는데 이제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다라는 징표로 요 가슴에다가 뭘 달고 다녔어요. 그 달고 다닌 그 모양이 바로 요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뭘 그렸는가 하면 정오각형을 그렸어. 정오각형을. 즉 5개의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정오각형을 그렸는데, 편의상 요 길이를 1이라고 하면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지점으로 그은 선을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정오각형에서 아무렇게나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황금비가 또 돼요. 절묘하다고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여기서 하나 더 그리면 자, 이거하고 이것이 황금비, 이거하고 이것이 황금비.
황금비가 여러 개 숨어 있어요. 또 대각선을 여러 개 계속 그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황금비. 요렇게 하면 요게 또 뭐가 되죠? 요게 뭐가 되죠? 요게 또 오각형이죠. 그죠? 또 오각형이야. 또 여기다가 대각선을 다 연결하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또 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황금비가 가장 아름다운 비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아름다움을 어떤 수로 좀 표현해보자. 도대체 뭐가 아름다운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황금비가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비다, 이런 얘기죠. 제가 그 유명한 분들의 그 이제 미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 미가 도대체 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몇 분이 말한 걸 좀 적어왔는데 아주 재밌어요. 제가 한번 한 두세 개 읽어볼게요. 그 미가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질서, 대칭, 그리고 정확성이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과 조화다. 완전성과 조화다. 이 공자님이 아주 그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 미를 지니고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가 다 지지고 있는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술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 좀 아주 그 존경스럽다고 할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귀와 좀 다른 귀를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 화음을 느끼고 내가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붓 가지고 누가 이렇게 찍 거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감동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공자님 말이 참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 황금 비 안에 숨어 있는 피보나치 수의 비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찾아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분수를 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제 꽤 오래전에 과학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나를 믿고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네. 자, 2분의 1 분수를 하나 썼는데 요 2분의 1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 그렇지. 2분의 1이지. 근데 이제 요 1에다가 연속 분수라고 표현하는데, 혹은 번분수 그럽니다. 여러 번 분수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분자 1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 1 그대로 두고 요 1을 요거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1 플러스 1분의 1. 그럼 요게 얼마가 되는가 하면, 자,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선생님 머리 계산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대로 써요. 1 여기까지 그대로 썼어. 근데 요 1을 또 요거로 바꿔. 1 더하기 1분의 1.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요게 3분의 2니까, 요게 3분의 2니까 1 더했으니까 3분의 5. 3분의 5분의 2니까 5분의 3.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1, 2, 3, 5.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요 놈이 피보나치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써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과학고에서 나왔어요. 시험에 한번. 요것을 계속 써나가는 거야. 계속. 그랬을 때 이 값이 얼마일까? 10번에서 딱 끝인 게 아니라 100번에서 끝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선생님 강의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 유한과 무한, 도대체 유한하다는 게 뭔가, 무한하다는 게 뭔가, 그걸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풀어줄 텐데 이게 아마 좀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이 계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계속? 굉장히 많이 계속. 얼마나? 굉장히 많이. 그 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굉장해. 그래서 이걸 계속 나열하면
이 도대체 값이 얼마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값을 x라고 하면 이 값도 x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아, 선생님, 그래도 이거하고 그래도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값이 같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강좌에서 이해를 해야 될 유한과 무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강좌를 계속 들으면 아, 저게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x 값이 이렇게 나와요. 1.6180339 이게 나온다고.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제가 잠깐 아까 여러분들 들어올 때 요걸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봤거든요.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보기 좋은가요? 옆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했는데 뭐 거의 다 같이 붙여놨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정사각형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 세 번째 것이 황금비가 되도록 제가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것이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1800년도에 그 독일의 수학자가 공통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즉 황금 직사각형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런 사각형을 10개를 그려놓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아하는 것에 황금 사각형이 많이 찍혀 있었고 가장 싫다라고 하는 것에는 황금 사각형이 가장 적게 찍혔습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우리 눈으로는 황금 비율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죠. 저는 이거 위에다 찍었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박수가 아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름답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합장해 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 합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합장을 하면 이렇게 오므리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장을 했을 경우에는 360도를 120도, 120도, 120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이런 말씀 안 드렸나? 자, 한번 보세요. 팔을 이렇게 제가 구부렸어요. 굴렸는데 이때 여기서부터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요 팔목까지 길이하고 팔목에서부터 팔 뒤꿈치하고 여기까지 길이 비가 황금비가 됩니다. 대부분이 알겠어? 물론 이제 손이 좀 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황금비가 되는데 자, 요것을 요렇게 해서 구부리면 또 그게 합쳐보세요. 그럼 황금비가 두 개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삼각형의 모습이 되거든요. 비슷하게. 그럼 그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수를 따지는 입장에서는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인들 그림을 보면 뒤에 후광이 있는데, 네, 후광이 있는데, 후광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느님에게서만 삼각형으로 후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각형, 삼자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우리가 그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절묘하게 황금비가 두 개가 생기면서 360도 각을 120도 나누면서 세 개의 선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때 사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합장할 때 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V로 보이죠? V. 이게 이제 로마 숫자로 V라고 하는 것은 5를 나타냅니다. 5.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두 개를 한번 겹쳐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는데 요건 10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요? 합장하고 이렇게 손을 보면 뭐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이잖아요. 십자가라.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합장을 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절묘하게, 물론 이게 내가 억지일 수 있겠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숨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황금비가 숨어있고 하느님을 생각하기에는 삼자가 있고 그 손과 결합된 그 앞에 엄지손가락 사이에는 십자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저녁에 성당에서 홀로 서서 합장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이 흉측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없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내가 기도하든 할머니가 기도하든 꼬마가 기도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연 속에 숨어 있는 규칙성, 조화로움 이런 것에 피보나치 수열이 숨어 있고 그것을 황금비라고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 황금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우리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긍정적인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눈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 있을 때,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성당에서 합장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황금비, 삼위일체 하느님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